마음 쉼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들이 젖만 물면 자지러지게 울며 필사적으로 모유 수유를 거부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이상한 낌새에 몰래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깊은 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제 심장을 때리는 듯 건조하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넓기만 한 침실, 그 정막을 깨는 것은 제 무력감과 아들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준우는 이제 겨우 석 달 된 아기였지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엄마를 거부하는 법을 아는 듯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옷을 여미고 젖을 물리려 하자 준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온몸을 비틀며 제 가슴을 밀어내고는 끓는 물에 닿은 것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깊은 밤에 듣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어리광을 부리는 투가 아니라 극한의 공포에 질린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편 민준이 거칠게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신경질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엄마라는 사람이 애 하나 제대로 못 달래? 밤새 울게 만들 거야? 나 내일 출근해야 하는 거 몰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삼키며 준우를 어깨에 둘러매고 방 안을 서성이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준우야. 쉿, 괜찮아. 엄마가 사랑해. 하지만 아기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울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제가 품에 꼭 안으려고만 하면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기 침대에 내려놓거나 혼자 두면 울음이 서서히 부섰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기가 제 엄마의 품을 이토록 거부할 수 있을까요? 지난 석 달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행복감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향한 아기의 믿음, 어린 눈빛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밤새 한숨도 못 자 피곤해 절어있는 제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새까만 한약이 담긴 사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한약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화장대 위에 약 사발을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어머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특유의 가시 돋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씻기 전에 마셔라. 내 몸에 열이 많아서 젖이 불덩이 같으니 애가 싫어하는 거다. 용한 분한테 일부러 지어온 보약이야. 계집애가 칠칠 맞게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워서 석 달 동안 살이 한 근도 안 붙었잖니. 남의 집 애들은 포동포동한데 우리 손주는 뼈만 앙상해서 속상해 죽겠다. 저는 새까만 약사발을 보며 치미는 구역질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챙겨 먹어서 젖도 잘 나와요. 혹시 준우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다 알아봤어. 내 사주가 드세고 몸에 열이 많아서 애 기운을 다 뺏는다는구나. 어서 마시고 애 이리 줘. 네가 자꾸 안고 있지 마. 애기 다 빨린다. 저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그 쓰디쓴 한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혀끝에서 목구멍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게서 준우를 낚아채듯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준우는 할머니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방긋 웃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와 이야기할 때와는 180도 다른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아기를 어르기 시작했습니다. 오구오구 우리 귀한 장손. 엄마가 하도 칠칠 차나서 우리 강아지가 고생이 많지. 할미가 맛있는 분유 타줄게. 열불 나는 엄마 젖은 먹을 게 못 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다정한 할머니와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제가 엄마인데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제 아들인데 아기 눈에 비친 저는 마치 낯선 사람, 심지어 위협적인 존재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준우를 데리고 거실로 나가버렸고 저는 텅 빈 침실에 홀로 남아 서러움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집안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축기로 젖을 짜서 젖병에 담아 먹여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모유가 담긴 젖꼭지를 물자마자 뱉어내고는 또다시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오직 박 여사님이 타주는 분유만 개걸스럽게 빨아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주는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냥 젖 끊어. 애 괴롭히지 말고. 애 키울 줄 모르면 어머니께 맡기고 당신은 집안일이나 해. 남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점점 엄마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삶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불안하게 했던 것은 시댁의 냉대가 아니라 준우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아기는 호기심이나 애정이 아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서먹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직감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 아주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준우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모유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체중이 줄기 시작했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잠을 자다가도 소스라치게 놀라 깨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밤 내내 아기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뒤척였습니다.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민준에게 아들을 데리고 종합병원에 가보자고 상의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민준은 인상을 찌푸리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 어머니가 용한 스님 모셔다가 애꿴 기도 드린다고 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 좀 마. 돈 아깝게 병원 갔다가 다른 병만 오마와. 저는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언가 중얼거리며 기도를 올리던 어머님은 저를 개 쏘아봤습니다. 그래, 내가 절에서 영험한 물도 받아왔으니 걱정 마라. 너는 집에서 밥이나 해. 내가 하도 기가 세서 문제야. 애 데리고 쏘다니다가 험한 꼴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미신과 남편의 무관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의 뜻을 거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 출근하고 박 여사님이 장을 보러 나갈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은 시장에 가면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떠느라 한참 뒤에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게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어머님의 모습이 철문 뒤로 사라지자마자 저는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준우를 두꺼운 속사개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몰래 택시를 불렀습니다. 심장이 제 집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들을 안고 뛰쳐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추격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무심한 풍경을 보며 저는 아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준우야, 병원 가자.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들 괜찮게 해주실 거야. 서울 제1산부인과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준우는 지쳤는지 제 품에서 얌전히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기이한 침묵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아들을 안고 진료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분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도 모르게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원장님은 석 달 전 제가 양수가 터져 위급한 상황일 때 직접 제왕절개를 집도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노련하고 실력 좋기로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알아보고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때 그 산모님이시네. 과다출혈로 큰일 날 뻔했는데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은 아기 때문에 오셨나? 어디가 안 좋습니까? 저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원장님, 걱정이 돼서요. 아이가 석 달이 다 되도록 젖을 안 빨아요. 물리기만 하면 자지러지게 울어요. 요즘 들어 살도 빠지고 잠도 깊이 못 자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김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기를 진찰대 위에 눕히라고 손짓했습니다. 마르고 투박했지만 섬세한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속사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아기의 가슴에 대고 배를 가볍게 눌러보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준우는 저와 함께 있을 때와는 달리 울지 않고 동그란 눈으로 의사 선생님을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김 원장님은 진찰을 하면서 미간을 찌푸린 채 아기의 몸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아기의 목과 귀 주변에서 멈췄고 하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무심코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기 참 뽀얗네. 달걀 까놓은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다. 제가 그때 아기 받았을 때 생리적 황달이 아주 심해서 이틀이나 광선 치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궁금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분명히 오른쪽 귓불 바로 아래에 파달만한 붉은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감쪽같이 없어졌지? 붉은 점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도 있나? 의사 선생님의 무심한 말 한마디는 무더운 여름날 제 머리 위로 쏟아지는 얼음물 같았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붉은 점, 황달. 출산 직후의 기억은 마취약과 위급했던 상황 때문에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옮겨졌고 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기에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아기는 이미 뽀얗고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원장님, 정말 확실하세요? 제 아들한테 붉은 점이 있었다고요? 김 원장님은 제 불안한 태도를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까보다 훨씬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산모님 케이스는 과다출혈 때문에 워낙 특별해서 산모와 아기 모두 제가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그때 아기 피부가 샛노랬어요. 그 붉은 점은 제가 간호사한테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저는 진찰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의 피부는 분홍빛으로 매끄러웠고 오른쪽 귓불 아래에는 의사 선생님이 말한 붉은 점은커녕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듯 아파왔습니다. 막연하지만 끔찍한 공포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아기, 제가 지난 석 달간 애지중지 키워온 이 아기가 정말 제 친아들이 맞을까요? 진료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은 차단되었지만 안의 공기는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원장님은 제게 준우를 안고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대신 평범하게 들리지만 곱씹어 보면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기의 혈액 검사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로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을 한 채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산모님,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시댁이나 친정 쪽에 혈액 관련 질환을 앓았던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렇게 특이한 턱 구조를 가진 분이 있나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아니요, 양가 모두 건강하세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준우가 어디 안 좋은가요? 저는 아들을 품에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김 원장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준우의 귓바퀴를 보여주며 작은 주름을 가리키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이건 이계누공이라고 하는 아주 드문 유전적 특징입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산모님과 남편분께는 이게 없었어요. 그날 남편분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러 왔을 때 제가 봤습니다. 이건 유전력이 아주 강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검사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해졌지만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 아기의 혈액형은 O형입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에 따르면 산모님은 AB형, 남편분은 B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유전 법칙에 따라 AB형 엄마와 B형 아빠 사이에서는 절대로 O형 아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진료실에 에어컨 소리가 갑자기 굉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쳐다봤다가 품에서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숫자들, 혈액형, 귓바퀴의 주름,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며 잔혹한 판결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혹시 병원에서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검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제 아들은 제가 10달 동안 품고 낳았는데 김 원장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귀에 바싹 다가와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속삭였습니다. 그 말들은 망치가 되어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산모님, 진정하고 제 말 들으세요. 이 아기는 제가 산모님께 받아들인 그 아기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수십 년 의사 생활을 한 제 직감과 지식을 믿으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집에 돌아가서 몰래 남편분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채취해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맡기세요.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과 심각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땐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겁니다. 제 말뜻 아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라는 원장님의 말이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아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준우를 꽉 끌어안았지만 이번에는 보호하려는 마음이 아닌 극한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지? 왜 내 품에 있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10달 동안 품었던 내 피부치, 붉은 점이 있고 황달이 심했던 내 아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출산하던 날 밤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자리를 비웠던 남편, 시어머니의 이상한 태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원장님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지도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서 어떻게 병원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유전자 검사센터 근처에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얇지만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말대로 준우와 제 머리카락으로 긴급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1초가 흐를 때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착오이기를, 기계가 고장났기를,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자 결과지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건조한 전문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제 눈은 굵은 글씨로 인쇄된 마지막 결론에 박혔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그 짧고 냉정한 5글자는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책상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눌렀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 엄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고 아기의 반응은 거짓말을 할 줄 몰랐던 것이다. 준우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지난 석 달간 나는 낯선 아이를 위해 밤을 새워 안아주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젖을 짜내고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아냈던 것이다. 나는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었다. 내 피부치, 내 가여운 아기는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을까? 지난날의 기억들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며 제 가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내 엄마는 칠칠 맞아 내 젖은 불덩이야라던 시어머니의 구박, 당신은 애 키울 줄 몰라라던 민준의 차가운 눈총. 그렇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가짜 행복 연극 속에서 나 혼자만 바보처럼 속아 넘어갔던 것이다. 배신감과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이내 끔찍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밥은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있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혜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말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지혜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말해봐. 너 지금 어디야? 지혜야, 내 아들을 잃어버렸어. 나 지금 남의 아들 키우고 있었어. 지혜야, 나 좀 살려줘. 저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겨우 한마디씩 내뱉었습니다.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어딘지 위치 바로 보내. 내가 지금 갈게. 절대 딴 생각하지 마. 알았지? 15분쯤 지났을까? 지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카페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서 검사 결과지를 낚아채 몇 번이고 읽어보더니 충격에 빠진 얼굴로 망연자실하게 팔을 떨어뜨렸습니다. 지혜는 저를 꼭 껴안고 부들부들 떨리는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아,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무너지면 내 아기 찾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야 해. 지혜의 말이 거친 파도 속 구명조끼처럼 느껴졌습니다. 맞다.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내 아들을 찾아야 한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갈갈이 찢겨 있었지만 눈빛은 점차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지혜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야겠어. 김 원장님을 만나야 해. 그분은 분명 무언가 더 알고 계실 거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사형 선고서를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제 아이에게로 가는 유일한 지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와 나를 갈라놓은 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게 내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상관없다. 저는 준우를 잠시 지혜에게 맡기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병원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제 구두 소리만이 외롭고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휴게실에 앉아있는 김 원장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막 식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다시 나타난 저를 보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굳이 서류를 보지 않아도 결과를 아는 듯했습니다. 앉으세요. 원장님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결과지를 내려놓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발 기억을 더듬어 봐주세요.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제 아이가 바뀐 거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건가요? 원장님은 안경을 벗고 콧대를 문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직업윤리와 인간적인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병원에서는 매일 수백 명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산모님이 출산하던 날 밤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산모님의 응급수술 때문만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기술적 결함 때문이기도 했죠. 김 원장님은 수첩을 넘겨 한 날짜에 적힌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신생아실과 3층 복도의 CCTV 시스템이 갑자기 고장나 모든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기술팀에서는 누전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딱 그 구역, 그 시간대의 영상만 사라진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시간에 CCTV가 고장났다고.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날 밤 야간 근무를 섰던 간호사가 다음날 아침 갑자기 사직서를 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급하게 결혼해야 한다고요. 그 간호사가 아기들을 씻기고 신원 확인 팔찌를 채우는 담당이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산모님이 출산하던 그 시간대에 VIP 1인실에서 다른 산모도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그는 몰래 복사해둔 진료 기록 몇 장을 넘기다가 한 이름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여기 있군. 산모 이름은 최유라. 이 여자는 처음엔 보호자 없이 혼자 입원했는데 나중에 어떤 남자가 와서 아주 빠르게 수속만 밟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최유라 씨는 3.5kg의 아들을 낳았고 산모님은 3.2kg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두 아이의 기록과 팔찌가 뒤바뀌었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CCTV는 고장났고 담당 간호사는 그만뒀으니까요. 최유라.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전류가 흘러 머리털이 쭈뼛 섰습니다. 최유라라니 민준의 유능한 비서 이름이 아니던가. 그녀는 몇 달 전 고향에서 요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장기 휴가를 냈다. 나는 그녀가 서류를 가지고 집에 왔을 때 보았던 교태 섞인 눈빛과 몸짓, 그리고 내가 그녀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감싸주던 민준의 모습을 떠올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민준, 시어머니, 그리고 저 여자. 그들이 이 모든 연극을 꾸민 것이다. 어쩐지 그날 밤 민준이 없었다. 어쩐지 시어머니가 손주를 애지중지하며 내게서 떼어놓으려 했다. 그들은 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내연녀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내 딸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아들로 둔갑시켜
장손을 얻는 동시에 가문의 체면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고통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지금 가장 쓸모없는 것이었다. 저는 김 원장님을 보며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한번 구해주셨고, 이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원장님께 인사하고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그들을 섣불리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바보 같은 아내, 바보 같은 엄마 역할을 계속 연기하며 그들이 내 딸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야 한다. 저는 지혜에게서 준우를 넘겨받아 모든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한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곳이 인간의 탈을 쓴 늑대들의 소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서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속은 들끓었지만 겉으로는 평소처럼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박 여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제가 아들을 안고 돌아오자 시계를 힐끗 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딜 그렇게 싸돌아 다니다. 이제 와. 애 데리고 먼지 구덩이에서 뒹굴다 병이라도 얻으려고 그래? 이리 줘봐.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준우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박 여사님이 아기를 어르고 뺨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니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손자, 남편 내연녀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정작 자신의 가여운 친손녀는 무정하게 내팽개쳐 놓고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조용히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박이 침대에 누워있던 준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그저 어른들의 희생양일 뿐이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민준의 배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남편의 뻔뻔한 외도의 산증인이었다. 가여우면서도 미웠다. 뒤엉킨 감정에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늦은 밤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은 밖에 찬 공기와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를 볼 때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민준은 의례적으로 묻고는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척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졌습니다. 그 냄새는 그가 평소에 쓰던 남성 향수도 술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달콤하고 진한 약간의 아기 분유 냄새가 섞인 여성 향수였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였습니다. 맞다. 제가 퇴원하던 날 민준이 저와 아기를 데리러 왔을 때 그의 옷에서 이 냄새가 희미하게 났었다. 그때는 여자 손님을 만났거나 병원 간호사에게서 오맞으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그건 최유라의 냄새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막 돌아온 것이다. 내 친딸을 보러 갔던 걸까? 아니면 내연녀와 정을 통하고 온 걸까? 민주는 샤워를 마치고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단 한 번의 포옹도 다정한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런 냉랭함은 지난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일 때문에 바쁘고 돈 버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여자에게 따뜻함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제가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늦었어. 피곤해. 나 내일 할 일 많아. 민주는 돌아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준우 데리고 병원 다녀왔어요. 저는 일부러 말을 끊고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민준의 등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그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병원. 당신 정말 왜 이래? 애 괜찮다는데 왜 자꾸 병원에 끌고 다녀? 의사가 뭐래? 칼슘이 좀 부족하대요. 별거 아니래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울분을 목구멍으로 삼켰습니다. 그래도 걱정돼요. 여보, 애가 자꾸 우니까 혹시 됐어. 민준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쓸데없는 망상 좀 그만해. 여자들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는지 몰라.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산후 우울증이라도 왔어? 내일 돈 줄 테니까 스파나 쇼핑이라도 다녀와. 애 문제로 나 좀 그만 괴롭혀. 말을 마친 그는 챈등을 돌려 저를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하고 잔인한 말들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망상, 한가함, 산후 우울증. 그게 그가 조강지처에게 해주는 말이었다. 저는 민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두 손을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원한다면 내 방식대로 기분 전환을 해주지. 내가 당신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바보 인형인 줄 알아. 틀렸어, 민준 씨. 오늘 밤으로 당신의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는 죽었어. 이제 내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는 엄마만 남았을 뿐이야. 저는 민준과 박 여사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어찌나 꽉 쥐었던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으로 퍼지는 떨림을 애써 참았습니다. 준우는 위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고요함은 제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쓰나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용기를 내어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차가운 유리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는 고요함 속에서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다가 서류를 힐끗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뭔데? 또 무슨 장난이야. 내가 미신이나 병 같은 걸로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제 인생 전부를 걸고 믿었던 그 눈동자 속에는 이제 거짓으로 가득 찬 깊은 구덩이만 보였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가웠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잘 봐. 부적도 아니고 처방전도 아니니까.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지난 석 달 동안 나를 어떻게 속여왔는지에 대한 증거야. 저 위에 누워있는 아기, 내 아들 아니라고. 민주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물컵을 잡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가 서류를 집어들고 굵은 글씨로 인쇄된 결론을 빠르게 훑어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박 여사님도 아들의 표정 변화를 보고는 급히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더니 얇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후회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정체가 탄로난 자들의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당신, 감히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해? 누구 샘플로 검사한 거야? 누굴 모함하려는 거야? 똑똑히 들어. 괜한 사람 잡지 마. 준우는 내 아들이고 이 집의 장손이야. 당신이 엄마 노릇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지. 그의 뻔뻔함에 저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텅 빈 집안에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와 마주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연극할 거야? 나 아기 받아주신 원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 그날 밤 CCTV가 고장 났고 간호사는 그만뒀지. 그리고 당신의 그 잘난 내연녀도 나랑 같은 시간에 아들을 낳았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이 증거가 가짜 같아. 당신이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자. 병원을 상대로 아기가 뒤바뀌었다고 소송 걸게.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박 여사님이 갑자기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대화를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교양 있고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악랄하고 계산적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턱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무슨, 동네 망신당할 일 있어? 다 알게 된 마당에 나도 까놓고 말하지. 그래, 저 아이 네가 낳은 거 아니야. 하지만 민준이 핏줄이고 우리 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장손이야. 네가 복이 많아서 저 애를 키우게 된 거고 명목상 엄마 노릇이라도 하게 된 거야. 뭘 더 바라는 게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세게 뺨을 맞은 듯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그저 껍데기, 남편의 혼외자를 합법적인 자식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사실을 인정했고 심지어 그것이 제 복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눈앞에 두 사람이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야. 내 딸을 훔쳐갔어. 내 딸 어디 있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도 이제 더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넥타이를 풀어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무책임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며 부부간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딸 살아있어. 아주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 이제 진정하고 앉아서 똑똑히 들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더는 숨기기 귀찮으니까. 저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마치 냉동고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주는 독한 양주를 한 잔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곧 뱉어낼 잔인한 고백을 위해 용기를 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치 엄청난 범죄가 아닌 사업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유라 씨 알지? 내 비서. 우리 만난 지 2년 가까이 됐어. 임신은 계획에 없었지만 아들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딸을 가졌지. 어머니가 용한 데 가서 점을 봤는데 첫째가 딸이면 가세가 기울고 사업이 망해서 우리 박씨 가문의 대가 끊긴다고 했어. 반면에 아들이면 출세길이 열리고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근거도 없는 점쟁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뼛속까지 박힌 낡은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그들은 신성한 모성애를 짓밟았던 것입니다. 임신했을 때 박 여사님이 신 것이 당기는지 단 것이 당기는지를 묻고는 단 것이 당긴다는 말에 깊은 한숨을 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음모는 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박 여사님이 혀를 차며 끼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의기양양한 말투였습니다. 그 애도 분수는 아는 애야. 제 아들이 이 집에 들어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 자기 신분쯤은 희생하겠다고 하더구나. 너는 민준이 아내로서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으니 대신 아들을 키워주는 게 당연한 의무야. 오히려 내 체면을 살려주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게 해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판에 저는 한때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했던 그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기적이고 잔인한 괴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희생? 남의 자식을 훔치는 게 희생이에요. 제 딸은 뭐죠? 당신들의 헛된 욕망을 위해 내버려도 되는 쓰레기인가요? 민준이 술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당신 딸을 버리지 않았어. 유라 씨가 잘 키우고 있어. 그 사람도 여자고 애를 사랑할 줄 알아. 우리는 그냥 두 아이의 자리를 바꾼 것뿐이야. 준우는 나중에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공식적인 신분이 필요했고 그 애는 딸은 어디서든 크면 시집이나 가면 그만이니까.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딸은 어디서든 크면 그만이라는 가벼운 말 속에는 제 딸의 성별에 대한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 기간 내내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이는 제3자의 품에 있습니다. 제 남편을 빼앗고 이제는 친엄마에게 사랑받을 권리마저 빼앗은 그 여자의 품에. 왜? 저는 목이 메어 부서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랑 이혼하지 않았어요? 왜 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이런 비겁한 짓을 했어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이혼,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아? 당신 부모님 은행 빚이 얼마인 줄은 알고. 보증은 누가 서줬는데. 지금 우리 회사는 아주 중요한 시기야. 외국 파트너랑 계약하려면 행복한 가정 이미지를 유지해야 해. 당신이 얌전히 내 아내, 준우 엄마로 살아주면 당신 부모님도 편안하고 당신도 호강하며 사는 거야. 유라 씨는 조용히 그림자 연인으로 만족하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잖아. 결국 저는 그들 눈에 불량품을 낳은 씨바지일 뿐만 아니라 민준의 명예를 위한 장기판의 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간의 눈을 속이기 위해 저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와 내연녀가 제 고통 위에서 쾌락을 즐기는 동안 말입니다. 분노가 맹렬한 불길처럼 치솟아 남은 이성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물컵을 쓸어버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마치 지금의 제 인생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과 박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절망에 차 소리쳤습니다. 이딴 썩어빠진 신분 따위 필요 없어. 당신들 돈도 필요 없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들을 법정에 세워서라도 내 딸을 되찾고 말겠어. 저는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경찰서에 가야 한다. 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제 손이 문고리에 닿기도 전에 거친 손길이 저를 뒤로 잡아챘습니다. 민주는 남자의 힘으로 저를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제 앞에 우뚝 서서 그의 검은 그림자가 떨고 있는 제 작은 몸을 덮었습니다. 그가 제 턱을 세게 잡고 핏발 선눈으로 저를 노려보게 했습니다. 어딜 가려고? 이 문을 나가는 게 쉬울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마음대로 해. 하지만 가기 전에 시골에 계신 내 늙은 부모님부터 생각해.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넘어진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극한의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시골집 담보로 잡힌 50억, 내가 보증 섰어. 내가 보증 취소하면 은행에서 바로 집 압류 들어갈 거야. 연세도 많으시고 심장도 안 좋으신데 집 잃고 길바닥에 낳는 충격 감당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멍청한 딸 때문에 내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꼴이라도 보고 싶어? 당신은 악마야.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제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전부였고 어머니는 얼마 전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충격도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이때 박 여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설탕을 바른 독약처럼 무섭도록 부드러웠습니다. 얘야, 네가 고분고분하게 며느리 노릇만 잘하면 네 부모님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어. 약값 걱정 없이. 그리고 내 딸, 보람이 말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는 유라랑 같이 있어. 유라 걔가 성격이 좀 변덕스러워. 기분 좋을 땐 괜찮은데 스트레스 받으면 물건이나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거든. 네가 소란 피워서 민준이가 잡혀가고 유라가 기댈 곳을 잃으면 걔가 그 애한테 무슨 짓을 할지 장담 못하겠다. 아기 살은 연약하잖니.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그녀의 협박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제 친딸의 안위를 가지고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가 다른 여자의 손에 방치되거나 학대당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친자식을 바꿔치기 하고 하늘을 속인 자들이 못할 짓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저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 같았습니다. 사방이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발버둥 칠수록 가장 고통받는 것은 제가 아니라 늙은 부모님과 단 한 번도 젖을 물어보지 못한 제 가여운 딸이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그의 심리전이 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 턱을 놓고 일어나 흐트러진 셔츠 깃을 바로잡았습니다. 알아서 잘 선택해. 눈물 닦고 올라가서 주누나 재워. 나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 눈 퉁퉁 부어서 남들이 내가 당신 학대하는 줄 알게 하지 말고. 그와 박 여사님은 저를 넓은 거실에 홀로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냈지만 제 눈에는 그 빛이 수천 개의 바늘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부짖음을 참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노가 피 속에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제게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죽을 수도 무너질 수도 없다. 나는 살아야 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우의 침대 옆에 앉아 곤히 잠든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 그저 탐욕스러운 어른들의 장기말일 뿐이다. 아이를 보니 가여우면서도 미웠다. 아이의 몸에 흐르는 피는 배신자와 내 아이를 훔쳐간 여자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석 달간 내가 돌봐온 아이였다. 아이의 온기는 외로웠던 내 밤들을 데워주었다. 저는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만지려다 멈칫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매 순간 내 친딸은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매탄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울지 마.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이 고통을 행동으로 바꿔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매탄 눈으로 아래층에 내려갔지만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침 식사를 하다가 저를 보고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 수저를 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빠, 어젯밤 일은 죄송해요. 저는 역겨움을 억누르며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이 집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받아들일게요. 커피를 마시던 민주는 제 말을 듣고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과 승리감이 어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네. 내가 말했잖아. 당신만 얌전히 있으면 당신이랑 당신 가족 절대 힘들게 안 해. 부모님, 이번 달 은행 이자
내가 벌써 송금했어. 저는 순종적인 아내인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준우, 친아들처럼 키울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그 여자가 제 딸을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걱정 마. 민준이 비웃으며 일어나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 분수 아는 여자야. 당신만 입 조심하면 돼. 그들은 저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협박이 제 의지를 꺾고 저를 순종적인 인형으로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엄마는 순응하는 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발톱을 가는 법도 안다는 것을 민준이 출근하고 박 여사님이 불경을 외러방에 들어간 직후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랫동안 쓰지 않던 낡은 휴대폰을 찾아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하고 거실 소파 및 박 여사님이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주머니에 꽂을 수 있는 펜 모양의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낯선 품에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무력감이나 서러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준우야, 엄마 좀 도와줘. 내 존재 자체가 내 아빠와 할머니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야. 내가 널 잘 돌봐줄게. 하지만 널 이용해서 내 누나의 정의를 되찾을 거야. 저는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박 여사님께 차를 대접했으며 그들 앞에서 준우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온 집이 잠들면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녹음된 파일들을 들으며 유라의 거처에 대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썼고 밤에는 쓰디쓴 눈물을 삼키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저는 혼자 힘으로는 이 교활하고 힘있는 시댁 식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진실을 밝혀줄 사람들 말입니다. 보름날 박 여사님이 절에 기도하러 간 틈을 타 저는 민준에게 친구가 물려준 아기용품을 받아오겠다며 외출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끼는 척하는 제 모습에 그는 의심 없이 허락하면서도 경고의 눈빛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 입 조심해서 집안 평화나 지켜. 저는 지혜와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북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어둑한 조명과 높은 책장들이 외부의 시선을 가려주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호쑥해진 제 모습에 지혜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민준과 시어머니가 꾸민 비열한 연극과 부모님을 향한 잔인한 협박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혜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아이를 훔친 것도 모자라. 부모님 목숨으로 평생 널 협박하려는 거잖아. 저는 급히 지혜의 입을 막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지금은 욕할 때가 아니야. 증거가 필요해. 내 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해. 너 발 넓잖아. 믿을 만한 사설 탐정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현금은 많지 않지만 결혼 예물이라도 팔아서. 지혜는 손을 내저으며 지갑에서 검은색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분 강 팀장님이라고 전직 형사셨는데 지금은 탐정으로 일하고 계셔. 실력 좋고 임무겁기로 유명해. 부자들 이혼 소송 전문이야. 내가 미리 연락해뒀어. 안쪽 방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강 팀장님은 풍채 좋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지만 말투는 차분해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녹음 파일들을 검토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닙니다. 아동 유기 및 매매, 그리고 협박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당신의 경제권과 가족의 안전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그 내연녀의 소굴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불과 사흘 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에는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강 팀장님은 놀랍도록 신속했습니다. 목표 인물, 점심시간 11, 30, 13, 30에 서초구 가든 리버사이드 아파트에 자주 출입. 다른 번호판의 차량 이용, 12층 1205호, 임대 계약자 명의 확인 중.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민준이 음식 봉투를 들고 고급 아파트 로비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자 제 속에서는 고통과 역겨움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그가 바빠서 도시락으로 대충 점심을 때운다고 제게 투덜대던 바로 그 시간에 그는 내연녀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엉망인 모습으로 남의 자식을 돌보는 동안 그는 고급 아파트에서 첩과 함께 황제 같은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제 친딸도 그곳에 제 남편을 빼앗은 그 여자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과연 제 딸을 사랑해 줄까요? 아니면 죄 없는 아이에게 화풀이를 할까요? 저는 강 팀장님께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탁입니다. 어떻게든 그 집안의 영상을 찍어주세요. 제 딸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강 팀장님은 짧게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진정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판을 뒤집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라도요. 저는 휴대폰을 끄고 문자를 삭제한 뒤 다시 순종적인 아내의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정의의 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집에 돌아오는 민준을 볼 때마다 저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깊은 경멸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마음껏 즐겨도 여보, 이 연극에 막이 내리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일 테니까. 기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에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중요한 파트너 접대 후 만취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와 지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침대 위로 쓰러져 그대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죽은 듯이 잠든 남편을 보며 연민은커녕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강 팀장님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찾을 기회,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신발과 양말을 벗겨주었습니다. 그가 중간에 깨지 않도록,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재킷과 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 휴대폰, 명함, 열쇠 꾸러미 외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열쇠 꾸러미를 집어드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열쇠들과는 다른 작고 금도금된 열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회사에 기밀 서류가 있다며 제게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던 그의 서재 책상 서랍 열쇠였습니다. 저는 열쇠를 들고 조용히 옆방 서재로 향했습니다. 밖에서 치는 천둥 소리가 제 도둑질을 감춰주는 듯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저는 큰 불을 켜지 못하고 휴대폰 플래시로 길을 비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자 찰칵하는 작은 소리가 총성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회사 서류가 아닌 두툼한 사진 뭉치와 서류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뭉치를 들어 플래시를 비춘 순간 저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민준과 유라의 불륜 과정을 기록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리조트에서 몰래 데이트하던 초기부터
차 안에서의 뜨거운 키스, 그리고 만삭의 유라를 민준이 사랑스럽게 껴안고 있는 사진까지. 그때 저도 임신 중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덧으로 괴로워할 때 제 남편은 내연녀를 데리고 휴양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은 것은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유라가 갓난아기, 바로 제 친딸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화려한 화장에 길고 뾰족한 손톱을 하고 한 손으로는 셀카를 찍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아기를 마치 액세서리처럼 아무렇게나 들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모성애는커녕 귀찮음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유라는 옆에서 태연하게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며 아이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물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져 그 잔인한 여자의 얼굴을 번지게 했습니다. 내 딸, 내 가여운 딸이 이렇게 학대당하고 있었다니. 사진 뭉치 아래에는 생명보험 증서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피보험자는 준우, 출생신고서 상에 진짜 이름은 박준서였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미리 지어놓은 이름이었습니다. 보험금은 수십억 원에 달했고 수령인은 다름 아닌 최유라였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준우를 제 아들로 만들어 상속권을 쥐어주고 제 딸은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계약서는 유라의 끝없는 탐욕과 민준의 맹목적인 동조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모든 증거를 촬영했습니다. 사진 한 장, 계약서 한 장까지. 이것들이 그들의 심장을 꿰뚫을 독화살이 될 것이다. 촬영을 마친 뒤 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바지 주머니에 열쇠를 돌려놓았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여전히 곤히 잠든 민준을 보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그에게 등을 돌리고 욱신거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이틀 뒤 강 팀장님에게서 온 문자에 휴대폰이 부엌 식탁 위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드라마에 빠져있는 시어머니를 힐끗 보고는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강 팀장님은 짧은 영상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맞은편 복도 창문에 위장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각도가 멀지만 거실 상황은 충분히 보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유라의 고급 아파트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햇살이 가득한 그곳은 제가 사는 음침한 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라가 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와인잔을 든 채 매우 흥분된 표정으로 통화하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요, 오빠. 애는 내가 잘 키우고 있으니까 좀 칭얼거리긴 하는데 아기용 신경안정제 조금 먹이면 바로 자요. 그래야 내 머리도 안 아프지. 유라의 목소리는 카메라를 통해 들려와 약간 지지직거렸지만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심장이 ඈ는 것 같았습니다. 신경안정제. 그녀가 감히 갓난아기에게 약을 먹여 재웠다고. 저는 화면에 눈을 바싹 떼고 딸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에 놓인 아기 침대를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거실과 어울리지 않는 낡고 초라한 침대였습니다. 보람이가 그 안에 누워 팔다리를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멀거나 아이가 이미 목이 쉴 정도로 울었기 때문일 겁니다. 유라는 전화를 끊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아기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아 달래는 대신 식탁 위에 놓여있던 식어빠진 젖병을 아기의 입에 거칠게 쑤셔 넣고는 젖병이 빠지지 않도록 베개로 받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찌푸렸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가식적인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유라가 오빠한테 선물 받은 명품들 언박싱 해볼게요. 육아맘도 럭셔리해야죠. 그렇죠. 저는 그녀가 샤넬 백과 구찌 신발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제게 아껴 쓰라고 잔소리하던 그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돈, 이 가족의 피땀 어린 돈이 내 아이를 훔친 여자를 위해 쓰이고 있었습니다. 정작 제 딸은 굶주리고 수면제를 먹고 애완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저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으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휴대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져 절망적으로 발버둥치는 가여운 아기의 모습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여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제 딸이 바로 저기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데 저는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제 고통 위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제 딸을 인질 삼아 민준에게서 돈을 뜯어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아이를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영상을 껐습니다. 차가운 젖병을 물고 엄마라는 여자가 라이브 방송에 정신이 팔린 동안 홀로 울고 있던 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전에는 없던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내 딸이 이 지옥에서 하루라도 더 고통받게 할 수는 없다.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내 아이를 저 지옥에서 구해내야 한다. 저는 얼굴에 물기를 닦고 결심을 굳힌 채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만나야 하고 저 잔인한 여자를 벌해야 한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손에는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진수성찬을 차리게 했습니다. 두 모자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꿀과 꽃으로 위장한 덫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민준이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며 가증스러울 정도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너무 고생했어. 마음고생도 심했고 내가 정말 미안해. 보상하는 의미에서 우리 가족 유럽 여행 한 달 예약했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늦었지만 신혼여행도 다시 하고 준우 건강을 위해서 공기 좋은 데도 가고. 옆에 있던 박 여사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얘야. 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는데 잘 됐다. 민준이가 비자까지 다 처리해 놨으니 다음 주에 바로 출발하면 돼.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즐기기만 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완벽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연기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럽 여행 한 달 동안 회사가 어렵다면서 내 친딸이 학대당하고 있는데 이 화려한 여행 뒤에는 분명 다른 검은 속셈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이거나 더 나쁘게는 제가 친딸을 찾을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저를 멀리 데려가려는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저는 완전히 고립될 것이고 그들은 저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민주는 제가 침묵하자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 그리고 가기 전에 우리가 없는 동안 회사 자산관리 위임하는 서류에 사인 좀 해줘. 그냥 형식적인 절차니까. 저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전권 위임장이었습니다. 민준이 우리의 모든 공동재산, 심지어 시골에 계신 부모님 집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제가 여기에 서명하면 저는 빈털터리가 되고 부모님은 언제든 집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행은 그가 재산을 정리하고
제 마지막 무기까지 빼앗기 위한 핑계였던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분노를 억누르며 순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유럽 여행이라니. 정말 좋아요. 이렇게 갑자기 가게 될 줄은 몰랐네요. 준우 옷이랑 짐도 싸야 하고 어머니 약도 챙겨야 하는데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사인만 하면 돼. 민준이 재촉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펜을 들고 사인하는 척하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이렇게 오래 가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가고 싶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내일 사인하면 안 될까요? 혹시라도 잘못 사인할까봐 무서워서요. 민준과 박 여사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침내 박 여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하자. 하지만 준비 서둘러야 한다. 비행기표는 환불 안 돼. 내일 내가 쇼핑 같이 가줄게. 필요한 거 다 사.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4시간 나를 감시하겠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나만의 계획이 있었다. 내일의 쇼핑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 결정적인 반격을 가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가고 싶은 유일한 곳은 내 딸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이 피 맺힌 빚을 받으러 가는 것이다. 수요일 아침 서울 하늘은 비가 올 듯 흐렸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유럽 여행 준비를 위해 백화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당부했습니다. 빨리 사서 들어와. 저녁에 풍수 전문가가 와서 출발 날짜 봐주기로 했으니까. 저는 대답하고 집을 나섰지만 백화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화려한 원피스를 벗고 어두운 색의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 숲으로 향했습니다. 강 팀장님의 정보에 따르면 유라가 딸을 데리고 바람을 쐬러 자주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나무 그늘에 가려진 벤치에 앉아 어린이 놀이터를 주시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오후 이 시쯤 공원 입구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라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원피스에 파티에 가는 사람처럼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트렁크에서 유모차를 거칠게 꺼내고 차 안에 있던 아기를 휙 안아 유모차에 던지듯 앉혔습니다. 그 거친 행동에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는데도 제 심장은 고통스럽게 조여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소란스러운 공원 속에서 유독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너무나 서럽고 애처로운 울음이었습니다. 유라는 아이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인상을 찌푸린 채 유모차를 밀며 한 손으로는 시끄럽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했잖아요, 오빠. 애가 하루 종일 울어서 귀가 다 아프다고요. 어떻게 좀 해봐요. 나 더는 못 참겠으니까 베이비시터라도 구해줘요. 그녀는 다른 엄마들이 앉아있는 호숫가 벤치로 유모차를 밀고 갔습니다. 그러자 찌푸렸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가식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머리에 달린 리본을 고쳐주고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저는 옷자락을 꽉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 여자는 내 딸을 완벽한 엄마인 척 연기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었다. 실제로는 아이를 짐짝처럼 여기면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야 했다. 비록 낯선 행인인 척해야 할지라도 저는 떨리는 발걸음을 애써 감추며 유모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유라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정하느라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책하는 척 옆에 멈춰서서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기 너무 예쁘네요. 몇 개월이에요. 유라가 고개를 들어 커다란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제 옷차림을 보고는 경멸하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달 넘었어요. 그리곤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태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관심은 유모차 안에 아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더 말라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크고 검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은 저를, 제 아버지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떨리는 손가락을 뻗어 허공을 휘젓는 아기의 작은 손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아가, 괜찮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손가락이 닿자 울먹이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부드러운 아기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핏줄의 끈이 우리 모녀를 강력하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제 눈물이 뚝 떨어져 아기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애가 난 많이 가리는데 만지지 마세요. 울면 피곤해지니까. 유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가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라는 혀를 차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또 떨어졌네. 귀찮게. 그녀가 젖꼭지를 주우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젖꼭지를 내버려 둔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숙여 젖꼭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라에게 돌려주는 대신 재킷 주머니에 숨기고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어머, 더러워졌네요. 닦아드릴까요? 아니, 너무 더러워서 그냥 씻어야겠네요. 유라는 통화에 정신이 팔려 대충 쳐다보고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냥 버리세요. 집에 많으니까 이따 새로 사면 돼요. 그녀는 남편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니 모든 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아이의 물건까지도 그럼 가볼게요. 아기 참 순하네요. 저는 서둘러 말하고는 뒤돌아 빠르게 걸었습니다. 1초라도 더 있다가는 저 잔인한 여자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에는 아이의 침이 묻은 젖꼭지가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을 얻었지만 제 심장은 차가운 유모차에 남겨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유전자 검사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때는 두려움이었지만 지금은 분노와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젖꼭지에 남은 침과 제 머리카락 샘플을 제출하며 가장 빠른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직감으로는 이미 내 딸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면 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99.99%라는 글자가 적힌 결과지를 받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 팀장님과 지혜에게 연락해 탐정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준우의 DNA 결과, 보람이의 DNA 결과, 불륜 사진, 보험 계약서, 그리고 집에서 녹음한 파일들까지. 강 팀장님은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증거들이면 그들을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당신은 뭘 원합니까? 그들을 쳐버립니까? 아니면
아이와 재산을 되찾는 것입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부 다요. 제 딸을 되찾고 부모님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요. 그리고 모성애를 짓밟은 그들이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그들이 유럽으로 가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한다고요. 제가 그 여행을 그들의 마지막 여행으로 만들어주겠어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레 출발이라며 시간이 너무 없어.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할 거야.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내 서명이 필요해. 출발하기 전에 내 서명을 미끼로 쓸 거야. 그들이 제 발로 내 딸을 내 앞에 데려오게 만들겠어. 강 팀장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단하시군요. 제가 경제범죄수사팀과 형사팀에 연락해 두겠습니다. 현장을 덮치려면 완벽한 덫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각본대로 연기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탐정 사무실을 나설 때 거리는 이미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연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의 정의를 되찾으러 가는 전사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가식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님과 민주는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민준이 달려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쇼핑 잘했어. 밥 먹자. 당신 기다렸어.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지만 입맛이 썼습니다. 저는 몇 숟갈 뜨다 말고 두 사람을 보며 피곤하고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 다 했어요. 그리고 어제 하신 말씀도 생각해 봤어요. 위임장, 사인할게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는 서재에서 서류와 펜을 가져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사인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 유럽 여행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저는 펜을 들고 종이에 대었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민준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연약한 아내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사인할게요. 하지만 마지막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죽어도 안 가고 사인도 안 할 거예요. 민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제 친딸, 우리 보람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제가 키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운명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엄마로서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떠날 수는 없어요. 아이가 잘 있는지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작별 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준우랑 우리 가족한테만 충실할게요. 민준과 박 여사님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님이 쏘아붙였습니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잘 살고 있다는데 뭘 보려고 그래? 유라가 싫다고 하면 어쩔 건데? 저는 그녀를 보며 애원하듯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분만요. 절대 아무 일도 안 만들게요. 아이를 보지 못하면 전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민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는 위험과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제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약간의 미련이 남았을 뿐이라고. 좋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내일 공항 가기 전에 유라 씨한테 잠깐 들르자. 하지만 약속해. 보기만 하고 바로 사인해야 해. 약속할게요. 저는 고개를 숙여 눈 뒤에 차가운 빛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끼를 물었다. 내일은 우리가 공항에 가는 날이 아니라 교도소 문이 그 악인들을 맞이하는 날이 될 것이다. 민준의 고급 세단은 소리 없이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차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위치 추적 기능이 켜진 휴대폰이 든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옆에서 염주를 돌리며 불안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백미러로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제 속을 떠보려 했습니다. 차는 강변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남편이 가족의 피땀으로 배신을 키워온 금빛 새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견뎌야 했던 거짓의 냄새였습니다. 민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묵직한 문이 열렸습니다. 유라가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과 동정이 섞인 미소를 짓고는 민준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오빠, 왔어요? 왜 서연 씨까지? 집 지저분한데.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중앙에 걸린 커다란 웨딩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민준과 유라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 아파 아이를 낳는 동안 그들은 이미 부부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여사님이 재촉했습니다. 유라야, 애 데리고 나와. 얼굴만 보고 바로 가야 해. 비행기 시간 늦겠다. 유라는 입을 삐죽이며 방으로 들어갔다가 곤히 잠든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아무렇게나 안고 있었습니다. 제 딸 보람이었습니다. 아이는 헐렁한 옷 속에서 너무나 작고 말라 보였습니다. 심장이 저며왔습니다. 자, 봐요. 유라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애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밤마다 울어서 잠도 못 자고 피부도 다 상했다고요. 유럽 가서 편하게 살 생각 말고 돈이나 꼬박꼬박 보내요. 저는 분노를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민준이 고갯짓으로 허락했습니다. 유라는 마지못해 제게 아기를 떠넘기듯 건넸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제 모든 인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기는 준우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아이에게서는 제대로 갈아주지 않은 기저귀 냄새와 시큼한 분유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아이의 뺨을 적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데리러 왔어. 제 품에서 보람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 울지 않고 희미하지만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 됐어요. 울긴 왜 울어. 재수 없게. 유라가 아이를 다시 뺏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녀와 민준, 박 여사님을 차례로 노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아이 돌려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떤 서류에도 사인 안 해. 오늘 내 딸 데리고 갈 거야. 방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준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부모님 생각 안 해.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닥쳐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저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무서워할 것 같아? 당신들의 죄를 영원히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신들은 악마야. 유라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내 아들 내놔. 저는 등을 돌려 아이를 보호하며 힘껏 유라의 배를 찼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민준이 제 팔을 부서져라 잡았습니다. 애 놔. 살고 싶으면 당장 사인해. 박 여사님도 핸드백으로 저를 마구 때렸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웠지만 아이를 보호하는 방패처럼 굳건히 버텼습니다.
보람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찢었지만 동시에 끝까지 싸울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힘으로 하겠다고. 좋아. 하지만 그 전에 이거부터 봐. 저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라이브 방송 중이라는 표시와 함께 시청자 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여러분의 재벌가 민낯 공개 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파트너들, 직원들, 그리고 경찰도 다 보고 있어. 민준 씨. 민준은 화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시청자 수가 수만 명에 달했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의 아이디가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꺼. 민준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피하며 카메라를 유라와 박 여사님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친딸을 내연녀와 바꿔치기 한 X그룹의 박민준 상무입니다. 저분은 미신 때문에 친손녀를 버린 할머니고 저 여자는 남의 가정을 파탄낸 내연녀입니다. 유라가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진정해. 우리끼리 해결하자. 이렇게 하면 나 죽어. 제발 꺼줘. 아이도 돌려주고 재산도 다 줄게. 너무 늦었어, 민준 씨.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돈이 아니야. 당신은 이미 내 안에 착한 아내를 죽였어. 난 지금 맹수들로부터 내 새끼를 지키는 어미일 뿐이야. 바로 그때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세차게 두드려졌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아동학대 및 불법 감금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라는 구석에서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지혜와 강 팀장님,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혜를 보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저는 끝까지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서연아, 잘했어. 이제 다 끝났어.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민준은 아무 저항 없이 차가운 수갑을 찼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유라는 바닥에 구르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경이 그녀에게 문서 위조 및 불법 대리모 알선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평생을 장손 타령하며 살아온 그녀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저는 보람이를 안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가득 메운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아파트 로비를 나섰을 때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유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품에서 보람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그날 밤 이후 폭풍은 온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제 라이브 방송은 썩어빠진 재벌가의 민낯을 폭로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박민준의 이름은 온갖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지혜가 구해준 작은 월세방에서 잠든 보람이를 안고 휴대폰에 뜬 수십만 개의 공유와 수백만 개의 분노 어린 댓글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네티즌들은 민준의 회사 비리, 유라의 과거, 심지어 박 여사님이
점을 보러 다니던 영상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들에게 당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며 거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서연아, 민준이네 회사 주식. 아침부터 하한가야. 파트너들은 계약 취소 통보하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 들어갔대. 그 잘난 명문가도 이제 끝났네.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화려했던 제국의 몰락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썩은 기초 위에 세워진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제 딸과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창백한 보람이의 얼굴을 보며 그 지옥에서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굶는 한이 있어도 누구도 널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밖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낡은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처량했지만 시댁의 그 숨 막히는 침묵보다는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좁고 부족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님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체포된 직후 저택은 수사를 위해 압류되었습니다. 평소에 아첨하던 친척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평생 돈만 도우며 살아온 대가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경찰서를 오가며 진술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준과 유라에 대한 소식은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했습니다. 강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서연 씨. 취조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악마 같은 동맹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민주는 모든 죄를 내연녀와 어머니에게 떠넘겼습니다. 유라가 자신을 유혹했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도 두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요. 심지어 서연 씨가 고소를 취하해주면 남은 재산을 다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비겁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유라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죄를 떠넘긴 것을 알자 복수심에 불타 그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불법 거래 증거들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끼리끼리 만난 거지. 돈과 욕망으로 맺어진 관계의 끝이 다 그렇지 뭐. 죄 없는 아이들만 불쌍할 뿐이야. 결국 민준과 유라는 여러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민준은 횡령과 탈세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질 형벌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았습니다. 한때 제 인생의 전부였던 남자는 이제 차가운 감방 안에서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해 내연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감옥살이보다 더 큰 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그들의 비참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보람이의 작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적어도 이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 모녀의 하늘은 맑게 개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에 대한 소식은 어느 날 저녁에 들려왔습니다. 유일하게 양심이 남아있던 먼 친척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은 위기를 넘겼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박 여사님은 초라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항상 단정했던 머리는 희끗희끗해져 엉망이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점쟁이들도 아첨하던 친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박 여사님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혼탁한 눈이 저를 발견하고는 움직이는 왼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장손, 준우야.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장손에 대한 집착뿐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한평생을 탐욕과 집착 속에서 살아온 그녀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간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람을 잘못 찾아왔네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양심의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른들의 문제가 해결된 후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준우였습니다. 이 비극 속에서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지만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지난 석 달간 제가 돌봐온 정이 있었지만 저는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민준의 배신과 유라의 뻔뻔한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제 모든 것을 희생양이 되었던 제 친딸 보람이에게 쏟아야 했습니다. 유라의 시골 부모님은 손주 양육을 거부했습니다. 가난하고 불길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준우는 잠시 보육시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우를 시설에 데려다 주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아이는 이별을 예감한 듯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시설 직원이 제게서 아이를 받아 앉아 준우는 제게 팔을 뻗으며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이의 눈을 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에 제가 100일 선물로 사주었던 작은 은팔찌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준우야, 착하게 잘 지내야 해.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부디 좋은 사람으로 자라렴. 내 아빠처럼은 살지 마. 저는 굳게 닫히는 철문을 바라보며 빗속에 서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한 손을 놓아야 다른 손을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 친딸의 손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담담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민준과 유라는 몇 달 사이에 초췌하게 늙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민준은 모든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시 제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고통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미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한심한 남자에 대한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엄마가 될 신성한 권리마저 빼앗길 뻔했습니다. 저와 제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김 원장님, 강 팀장님, 그리고 유라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 우미까지 모든 증거와 증언은 그들을 죄의 올가미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마침내 선고의 시간이 왔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박민준, 징역 7년에 처한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보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법과 인륜을 저버린 대가였습니다. 피고 최유라, 징역 6년에 처한다. 유라의 절규가 법정을 갈랐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자택 치료를 명받았지만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초라한 월세방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을 때 비는 그치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끝났어, 서연아.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와의 모든 악연은 이제 끝났습니다. 재판 후 저는 아파트를 팔고 도시 외곽의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결혼 때문에 접어야 했던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빵집 이름은 안현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딸의 새 이름처럼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엄마의 사랑 속에서 보람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이는 잘 웃었고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제 모든 피로를 잊게 하는 마법이었습니다. 빵집은 입소문이 나 번창했고 제 삶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독립적인 엄마이자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3년 후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3살이 된 보람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새처럼 제잘거리며 뛰어놀았습니다. 제 빵집 안현은 이제 꽤 유명해졌고 저는 작은 차도 한 대 장만했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문득 멀리 벤치에 앉아있는 익숙한 인형을 보았습니다. 유라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작고 마른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부러운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우였습니다. 고생한 탓인지 많이 변했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라가 감옥에 간 후 시골의 가족들이 마지못해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의 남루한 옷차림을 보니 그 삶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문득 준우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희미한 기억이라도 남은 듯 저를 향해 한 걸음 때려다 할머니에게 거칠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제 등장은 아이의 삶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일 겁니다. 저와 준우의 인연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부디 좋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예쁜 단풍잎 주웠어요. 보람이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향긋한 머리 냄새를 맡았습니다. 정말 예쁘네, 우리 딸. 이 나뭇잎은 겨울이 온다는 신호지만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올 거야. 그렇지?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우리 모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원망도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내 딸의 웃음 속에 내 마음의 평온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행복을 두 손으로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